자, 오늘은 뭐 쉽고 쉬운 금융 뉴스는 괜찮지만 재미있는 금융 뉴스는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키워드부터 보면 네. 보여주세요. 새마을금고 어디로? 통신 카르텔 10년 만에 최고 부담. 셋 다 돈과 연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통신 카르텔도 통신 비하고 비하고 연관이 있죠. 있고요. 네. 10년 만에 부담도 네. 우리 가계부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금요일에 만나는 게 아니라 목요일이라고 그러셨네요. 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에 한 적이 있어서 잘못 써놨는데 그걸 그냥 잘못 읽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유, 무서워라 정말. 자, 예습을 미리 했다 그러셨습니다. 그 새마을금고. 네. 일단 예금자 입장에선 불안하죠. 민초사랑님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새마을금고 왜 지금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일단 언급은 많이 네. 됐었죠. 네. 새마을금고의 이제 부실화가 될 수 있다. 또 연체율이 급박하게 한 석 달 전부터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지금 6월 현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5%가 넘는데 여러분 이 금융기관에서의 연체율 수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0.3에서 0.5대로 관리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0.3도 넘으면 안 될 정도예요. 우리가 보통 연체율이 1%가 넘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6% 이건 빨간灯 켜진 그렇죠. 겁니다. 하고 이제 10%가 넘으면서 본물이 터지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BIS 지급 결제 비율 뭐 이런 거 할 때도 8% 10%를 늘 비율을 얘기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6.5%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언급이 됐어도 뱅크런은 조짐은 없었어요. 야금야금 빼나갔지 뱅크런. 야 너도 새마을금고야? 야 찾자는 없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졌고 아마 직장인 여러분들은 블라인드라는 걸 아마 쓰실 거예요. 익명 커뮤니티.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뭐 새마을금고 얘기가 계속 이번 주 올라오고 맘카페에서도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몇 군데 언급된 금고는 아침부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지하려고. 그러니까 돈 찾는 걸 넘어서 이제 이분들도 뭐 2년 3년 높은 이율에 예적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해지하려 이렇게 오게 되니까 정부가 더는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대책을 강구해서 국민들에게 불안 확산을 차단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그 대책인 그런 방법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뱅크런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잘 않았잖아요. 모르다가 이제 펑 터진 거죠. 그 관심이 잘 없으시잖아요. 없었다가. 이 금융 뉴스라는 게 하고 연체율 5%가 높아, 뭐 6%가 높아 그러다가 이제 집중 기사들이 나오고 나면 나도 그러면서 어머님 새마을금고에 뭐 예적금 있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이번 주에 그게 본물 터지듯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6%? 네, 에버글론이 갑자기는 아닌데 이번 주에 이제 뱅크런 조짐이 터진 겁니다. 연체율 6% 넘었다면 지금 정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맞아요. 네. 이게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이면 고객들이 불안할 만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이제 부랴 대책을 내놨죠. 대책 네.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면은 첫 번째가 예적금을 이제 요번에 떨려가지고 해지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기존에 다시 재여체를 할 때 약정 이율 했던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준해서 주겠다. 네. 또 비과세액 때 또 다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빼지 마라. 빠져나갔던 분들 다시 재예치해달라라는 이제 대책을 내놨고요. 또 하나가 새마을금고는 조금 독특한 게 있는데 네.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네.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거기에 법에 맞게 됩니다. 네. 특히 관리 감독도 웬만한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 신용 이런 상호 금융도 다 금융감독원에서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또 관리를 받게 돼. 좀 독특한데 어찌 됐건 새마을금고도 1인당 5천만 원까지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법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뭐 100군데다 200군데다 혹은 전수조사다 해가지고 새마을금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서 아마 연체율이 10%가 넘는 데는 이건 못 살립니다. 이 네. 정도는. 그래서 아마 지점 폐쇄를 명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자산을 갖고 와서 이제 통폐합에 일종의 이제 지역 금고끼리 합쳐야 되는데 어떤 분이 계시는데 A 금고에 이제 5천만 원까지니까 4천만 원, B 금고에 3천만 원.
이었는데 만에 하나 B금고가 문제가 돼서 A, B가 합치게 되면 이분은 7천이잖아요. 그러면 5천이 넘으니까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지가 않다. 통폐합일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이상이 되더라도 한 그 원래당 5천만 원까지가 됐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겠다라고 이제 대책을 내놨고요. 근데 오늘 제가 댓글도 이렇게 좀 보니까 언론사들이 5천만 원 넘어도 예금 보장 이렇게 제목을 뽑으니까 왜 새마을금고만 또 5천만 원 넘으면이야 하는데 그게 약간의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 제목은 예. 약간 오해 소지가 있네요. 그렇죠. 통폐합했을 경우 두 기관 합산 예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그런 상황인 거지. 맞습니다. 그거는 제목은 그렇게 뽑으면 안 되겠는데요.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조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이랑 뭐 대책을 보고 있으니까 네. 12년 전에 봤던 그때도 뱅크런이 있었잖아요. 새마을금고가 네. 거의 대자비 같은데 네. 왜 12년이나 지났는데 달라진 게 이렇게 없을까요? 그쵸. 금융기관으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인가요? 네, 우리가 왜 여기서 그런 몇 겁니까?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트리니님, 연체율 대부분이 부동산 PF인데 부동산 시장이 안 살아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정확한 우리 트리니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 왜 새마을금고가 이 모양이 이 지경이 됐느냐? 가장 큰 이유는 새마을금고도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지만 2017, 18, 19, 20 한 4, 5년간은 저금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예대 마진이. 그런데 부동산은 이건 뭐 돈 나오는 거북이가 아니라 황금을 낳는 거위야.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도 이 부동산 PF를 하는 곳이 아닌데 그렇죠. 부동산 PF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비전문가가 전문 영역에 도전한 거군요. 예. 어떻게 그나마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는 이 기성구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어느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보통의 우리가 말한 뭐 증권사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저축은행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아예 시작부터 PF에 참여해가지고 네네, 끝까지 들어가잖아요. 엑시까지를 짜는데 맞아요. 이제 새마을금고의 PF는 이제 만약에 진척률이 30%다. 그럼 30%에 해당하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떼일 염려가 그렇죠. 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부실화된 곳은 뭐냐면 40% 공정률에 당하는 PF에 그만큼만 해준 게 아니라 60%, 70% 이제 이렇게 해주면서 부동산 PF에 문제가 된 겁니다. 왜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이제 거기 이제 그걸 이제 수사 뭐 조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앞서 트리님 말처럼 만에 하나 부동산 PF가 여기서 못 살아나면 새마을금고도 어렵지만 그러면 이게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둔촌주공 미분양 때 한번 점검을 했었던 것처럼 증권사 또 저축은행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 PF, 부동산 부실이 향후 이게 계속해서 귀추가 초유의 관심사다라는 이제 그렇게 새마을금고를 하나 봐야 되겠고 두 번째가 새마을금고의 자체적인 좀 문제입니다. 이건 뭐 이야기하자면 복잡한데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민주적인 조직이잖아요. 네. 예, 뭐 조합원들 회원들 모여가지고 내고 이사장 뽑고 뭐 그러는데 중앙위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하는데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봉건 시대라고 생각하면 되나? 예, 그런 영주군요. 식이 영주성이 이 지역 금고의 이사장들이 영주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제 감독이 덜하다는 측면. 게다가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새마을금고는 큰 틀에서의 업무는 금융사이드 업무인데 네. 관리는 행안부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금감원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왜 새마을금고도 금감원에 너네 만에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다시금 불거지게 됐고요. 일단은 한 100곳 이상을 다시 조사를 좀 한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끝나고 나면 아마 통폐합도 일어나게 되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새마을금고에 뭘 보시면 되느냐? 연체율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보면 자산 매각을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일단 연체율을 빨리 5%대 밑으로 떨어뜨리는 겠다라고 이제 행안부도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빨리 연체율이 떨어져야지. 지금 연체를 하고 있는 데는 다 뭐냐? 부동산 PF가 나간 그 곳들이 사업장에서 이제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만큼 부실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연체율로 역설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뭐 오늘 행안부 차관께서도 안전하다. 뭐 지금 유동화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열어보니까 70조가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그래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도 또 최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빨리 연체율이 떨어져야지. 6.5%라는 연체율은 이거는 금융기관이 아니죠. 네. 네.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건 이미 그 돈 빌려간 사람들이 완전히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은 일단 근데 될것 같습니다. 연체율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그러면 부동산 프로젝트 경기 자체가 좀 좋아져야지 연체율도 빨리빨리 그렇죠.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그럴 기미가 좀 없잖아요. 그건 또 금리랑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금리가 지금 다시 또 오를래 말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럼 연체율은 더 높아질 수도 연세입니다. 있죠. 연세 부도고 이게 또 나아가서는 집값이 올라 내려와까지도 그렇죠. 가게 되는 긴 이야기. 그럼 지금 선- 이건 선상에 새마을 있습니다. 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시중금리로 하면 또 연준의 또 금리 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좀 다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 새마을금고에서 빵 하고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우울해지네요. 진짜. 네. 자, 예. 빨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통신 카르텔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연일 독과점을 깨겠다. 음. 지금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은행권의 과점을 깨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31년 어제는 만에 네.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는 것인가 네. 이러면서 이제 후보가 될 은행들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통신 3사를 겨냥했습니다. 네. 오늘 과기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네. 핵심은 통신 3사 독과점 깨겠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화두가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윤석열 사교육 정부에서 카르텔. 네. 사교육 카르텔, 은행 카르텔, 또 하나의 이 굉장히 많이 언급된 카르텔이 통신 카르텔. 3사죠. 네. 또 라면 카르텔, 라면 값도 때려서 이제 예. 내리고 그래서 오늘에 나온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이 나왔고요. 내용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4, 지금 통신 3사니까 이동통신사야 와라. 적극적으로 정부가 혜택을 육성해주겠다. 주겠다. 네. 뭐 가령 28GHz 대역 이거를 한 3년간에 최저가에서 아예 쓰게 해주겠다 하고 초창기에 막 그 지었을 때 미 기지국들 뭐 오지 같은데 아니면 없잖아요. 그런 데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파격 대우를 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알텔폰 사업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텔폰 내용 활성화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기존의 알텔폰 사업자도요. 잘 보시면은 여러분 3사의 맞아요. 또 그 알텔폰도 잡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 새로운 사업자가 와야 된다라고 해서 기존 3사의 또 이제 과점 체제 그 한도를 또 뒀습니다. 50% 이상 그 세곳 합친 데는 알텔폰 못 먹어. 그러니까 지금 또 3사들이 또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그쪽은 또 뺐는데 그 합쳐서 50% 못 넘으니까 새로운 알뜰폰 사업자야 와라. 새로운 알뜰폰 사업자 오면은 통신망 대여하는 가격도 낮춰줘. 또 쉽게 대여해줘. 데이터 많이 싸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해줘. 이 네. 알뜰폰 사업을 굉장히 부양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적 요금제와 단말기 지원, 이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낮추는 방안. 근데 요금제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오는 요금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뭐죠? 데이터죠. 데이터가 있지만 원천적으로 보면 단말기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부 까는 게 그렇죠.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단말기 가격 낮추는 방법 그리고 요금제를 낮추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큰 틀에서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제사 이동통신화 와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없어요. 제사 이동통신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네. 데가 없다고. 나서는 데가 없고 이게 비단 윤석열 정부 때만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이 3사 카르텔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해당 정권 입장에서는 좀 막 그 뭐라고 본보기? 여차하면 까는 데가 통신 3사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맨날 나오는 레퍼토리가 이게 안 되겠다. 제4 신규 사업자를 육성하겠다. 네. 나올 사람이 없어요. 나올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뭐 이렇게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내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화가 이런 찌라시에서 좀 언급이 됐어요. 한화 위성도 쏘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근데 안 한다. 그렇죠. 거기 B2C 기업이 아니니까. 거기는 안 한다라고 네. 했고 쿠팡도 많이 언급이 되던데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이 그것도 캐시로 엄청나죠.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정재원님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시작하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떤 놈이 간 보는 중이라고 우리 트리컴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없을 겁니다. 예, 통신 3사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돈이잖아요. 네. 우리가 돈 시간이니까 최적 요금제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존 통신 3사한테는 의무화하고 네. 또 뭐 새로운 제사 이동통신사를 또 육성하고 뭐 혜택을 주고 뭐 여러 알뜰폰을 뭐 어떻게 하고 하면 네. 결과적으로 통신비가 떨어질까요? 그렇죠. 이제 돈이어서 요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세 번째 항목 오늘 언급된 것 중에 최적 요금제라는 네네. 게 눈에 들어오고 아마 제가 뉴스로도 좀 방송사 뉴스로 좀 한 1년 전에 봤고 요즘에 신문 뉴스로도 네. 좀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서 코로나 한창이었을 때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근데 다 집에서 이제 막 이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통신사가 우리의 패턴을 알잖아요. 얘는 문자 뭐를 많이 얼마네, 해. 예, 뭘 많이 해, 데이터 한 달에 얼마 써 이거를 해서 빅데이터를 돌려서 우리 개개인의 가입자에게 최적으로 맞는 요금제를 산출한 다음에 이걸 알려줘라 하고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약정을 1년을 하건 뭐 2년을 했다 하더라도 6개월 단위로 최적 요금제가 현재 요금제보다 낮게 됐다면 즉 제가 원래 내 요금제보다 덜 쓰고 있다면 마치 금리나 요구권처럼 저 이걸로 요금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줘라. 요 최적 요금제가 요번에 좀 포함이 됐다는 게 네. 하나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단말기 가격. 실은 요금 낮추는 거 단말기 가격 낮추는 거 없으면 이게 이야기가 그렇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단통법 아시죠? 단통법은 큰 틀에서 통신사가 내놓는 그 공시 지원금에서 우리가 이제 가입하게 되는 이 지점 영업소들이 15% 정도밖에 이제 소위 말하는 더 못 써요. 네. 마케팅 근데 비용을. 그걸 풀기로 했잖아요. 예, 조금 그거를 지금 완화하기로 했잖아요. 완화를 네. 해서 30%까지 늘려주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통법을 아예 빼서 저는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은 상한을 두지 말고 하한을 둬라. 그러니까 공시지원금 대비 20% 이상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미친 듯이 서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공시지원금 대비 50%, 60%도 옛날처럼 새벽에 가서 줄 서면은 진짜 막 몇만 원에 단말기 네. 파는 데도 있고 그런 통신사가 나올 텐데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30% 정도까지 이제 지원금을 더 확대하게 되는 그런 방안이 이번에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대로만 되면 좀 내려갈 가능성은 있겠네요. 통신비가. 근데 최저 요금제가 그게 이제 멋들어지는 말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보시죠. 쓰는 걸. 그 어떤 요금제가 있는데 그거보다 덜 쓰나요? 그러니까요. 예. 더 쓰잖아요. 예. 다 빠듯하게 쓰거나 그게 싫으신 분은 무제한 요금제로 무제한을 가게 하죠. 되니까 네. 이게 막상 최적 요금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 완전 데이터에 뭐라 그래야죠? 데이터는 그냥 막 쓰잖아요. 그럴 때 과연 최적 요금제를 이제 통신사에서 6개월마다 당신은 최적 요금제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네, 있을 올라갈 것 수가 같아요. 있어요. 이 요금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제한보다 올라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5만 원짜리 쓰세요. 이럴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이 단통법 개선안은 또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제 요 단말기 네. 단통법을 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부분도 함께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단통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자면 옛날처럼 아예 그냥 한번 치열하게 그 영업소들끼리 피 터지게 근데 그때 그 부작용 때문에 단통법을 또 근데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때 그 부작용이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였죠. 저 기억이 나는데 네. 왜 새벽에 줄 선 사람은 싸게 사고
그냥 낮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간 사람은 비싸게 사냐라고 했는데 왜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근데 된 건데.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 간 사람이 싸게 사는 게 맞다. 싸게 사는 게 맞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예, 그 노력해서 싸게 사는 거를 찾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인정받아야 아닌가요? 된다. A나 B나 이렇게 다 똑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단통법이 그렇죠. 나오는 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 A나 B나 다 똑같게 하자는 게 A나 B나 다 금액을 낮추는 걸로 똑같아진 게 아니고 그런데 다 올라가는 걸로 놀라가게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였었기 때문에 저는 단통법은 이번에는 좀 획기적인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단통법이 있는 게 네.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그래야 마케팅할 수 있는 그게 생기고 자기들도 만약에 추철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음. 이거 지금은 만약에 공시지원금 대비 15%밖에 돈 못 써? 그러면은 네. 고객한테 우리가 막 영업소 이렇게 지점 갔을 때도 네. 단통법 때문에요. 저희가 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어쨌든 가야 돼요. 완화를 시작했으니까 방향은 그쪽으로 좀 가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최고 부담. 이거는 어떤 부담이 10년 만에 최고가 됐다. 이렇게 가계부채 얘기하시는 부담이고요. 네. 가계부채 부담이 최고인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가계부채 네, 네. 부담이 총액을 10년 만에 얘기하시는 건 그거 아닌 거 이거죠.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가계부채 부담이 커졌다, 줄어들었다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자죠. 맞습니다. 네. 대출 금리인데 대출 금리도 우리가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만 그냥 들으면은 끄덕여지는 건데 어떤 분은 신규로 가서 대출을 받는 분이 있겠죠. 네. 하고 어떤 분은 한 3년 전부터 혹은 받아오는 5년 전부터 막 20년 만기 주담대를 네, 네. 받는 분이 있어요. 네. 반동담 이걸 잔액 대출 새롭게 받는 분을 이제 신규 대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규 대출은 참고로 말씀드려서 최근에 작년에 무섭도록 올라가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예. 실제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주담대를 받는 분들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뭐 3.8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나 잔액 대비 이 주담대는 그 원래 받았던 부분에서 그렇죠.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그렇죠.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봤더니 2023년 2월이 잔액 기준 가계가 받는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가 연 5.08이었는데 올 5월이 5.06. 네. 그러니까 2013년이 여기 있었어요. 5.06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13년 전으로 지금 2011년만큼 지금 딱 올라가게 된 이 수준인데 음. 여기가 마치 무슨 기술적 분석에서의 선처럼 네.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잔액 기준 기존에 받았던 거의 지금 뭐 1,800조 이상 되잖아요. 2,000조 가까운 가계부채 빚 부담은 이제 이자 부담은 더 올라가게 확확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 왜냐면 우리는 거잖아요. 고정금리가 비중도 작은 데다가 가짜 고정금리예요. 네. 모기지론 빼고는 5년 고정한 다음에 다시 확확 올라가죠. 다시 짜는 거예요. 고정할래, 혼합할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선상으로도 딱 보세요. 11년 전 그 높은 금리 때, 그러니까 이게 또 뭐랑 연관이 있냐면 그 2011년 때 이제 13년이죠. 2013년 때 5%였다가 이게 네. 14년, 15년 금리가 떨어져요.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죠? 16년, 17년, 18년 부동산이 난리가 네. 났잖아요. 그게 다시 올라가서 3%, 4%, 5% 가면서 작년에 집값이 떨어졌죠. 20%, 25% 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금리가 더 가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가계 부채, 가계 빚 부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부동산 나아가서 주식까지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미국의 시중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지금 어떤 아마 그 뭐 또 파월 뭐 이런 연준 탓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3.9까지. 근데 미국 10년물 금리는 4%가 넘어가면은 얘 또 빨간불이에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은행채 금리가 다시 올랐잖아요. 떨어지는 척하다가 그럼 이제 얘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 부담 또 부동산 주식도 영향을 받게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9월 말이 지나면 1,000조에 달하는 네. 소상공인 부채가 있습니다. 사업자들 포함한 소상공인 부채가 10월부터는 우리 뭐 설렁탕집 사장님들 다
이제 이자 내셔야 네. 됩니다. 예. 그 원리금 이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자도 높은 데다가 소상공인 분들에 가서 지금 3번 유예했죠. 그게 이제 더는 못 끌 것 네.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이 금리 상황, 특히 빚 관련한 대출 금리 상황이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상황에 와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했던 새마을금고 상황과 네. 지금 이 가계부채 얘기도 네. 금리 얘기도 또 연관이 돼 있는 걸로 맞아요, 보여요. 맞아요. 다 연관이 네, 있습니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예, 이게 예. 만약에 여기에서 5.6%인데 지금 5.06? 네, 예. 5.06. 예, 예. 4월에 5.04였고 5월에 5.06으로 올랐는데 네. 이게 더 오를 경우 부동산 시장이 약간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예.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부동산 PF가 PF도 그렇죠. 타격이 생기고 예, 미분양 등등 그러면, 계속해도 네, 그러고 그러면 있겠죠. 새마을금고의 지금 네. 6.5%인 연체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이게 다 같이 맞물려 그리고 돌아가는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또 우리가 작년 둔촌 네. 미분양 때 나왔던 네. 그 부동산 PF에 부동산 들어간 PF 그 돈들. 돈들. 네. 예. 그게 그 다 영향이 분들이 있는데 있고 그게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영향이죠. 영향이 있을 그분들도 수 있죠. 가계부채 연체율이. 포함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예. 결국 이렇게 우리가 앞에 7가지, 8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고 받았는데 이게 또 깔때기처럼 네. 다시 연준의 FOMC로 네. 다시 귀결이 됩니다. 맞아요. 깔때기가 표현 아주 좋아요. 깔때기예요. 깔때기. 깔때기. 깔때기인데 예. 결국은 귀결점 깔때기는 연준의 7월 FOMC로 귀결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을 약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처럼 될 텐데 네. 오늘 증시도 그 좀 불안감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데요. 네. 일단 의사록은 공개가 됐는데 네. 많은 이 연준 위원들이 6월 FOMC 회의에서 일단 동결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었고 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단 한 번도 지금 뭐 매파에서 안 베끼고 있어요. 지금 6월 이후에 뭐 결심을 했나 봐요. 중대한 결심. 유럽까지 가서 포르투갈에서도 스페인에서도 지금 계속 올해 2번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페드 워치에서도 7월에 0.25% 금리 인상할 확률이 거의 88%까지 네, 지금 올라오고 90%까지 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도 지금 올릴 거예요. 에버글로우님. 그다음에 도킴님은 연준이는 못 믿어. 이상은님은 이번에는 올리겠지 해주셨고 그 또 민초사랑님 연준아 나 너무 힘들다. 지금 연준이가 깔때기예요. 연준이 하나로 이제 다 돼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돼 있거든요. 연준이가 너무 주목을 받고 있네요. 세상에. 네, 의사록에 나와 있다. 네. 에버글로우님 맞아요. 아. 하고 오늘 또 그 파월 다음으로 힘이 있는 게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맞아요. 예, 이 사람은 그냥 상설이에요. 그냥 네. 투표권이 늘 있는 사람인데 오늘 또 올려야 한마디 된다. 했죠. 예, 인플레 잡으려면은 과잉 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준은 늘 과잉 긴축, 과잉 완화를 했었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가를 잡으려고 할 때 그냥 앞뒤 안 가려요. 그렇죠. 예,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게 완전히 쐐기를 받고 경기 부양을 한다. 가령 2001년 9.11 테러 나고 미국 국민들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돈도 안 쓰고 이러니까 그때 앨런 그린스펄이 그냥 0까지 내려버려요. 매달 그냥 맞아요. 팍팍팍 내려가지고 금리가 이렇게 저금리니까 돈 쓰세요. 그게 연준의 힘인데 지금은 우리 아까 도킴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연준이 그런 어떤 그 뭐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밀어붙이는 힘이라든가 날 믿고 따라가라라는 확신도 없고 그냥 신뢰도도 없어서 우리가 지금 7월에 올려내려라는 이 토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직전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토크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올리죠. 무조건 올려야 그렇죠. 무조건 올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연준을 못 믿는 거죠. 네. 솔직히 7월에 88%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했다 쳐도 저는 이제 내일 금요일 밤에 미국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와요. 오늘은 민간 고용이 나오고 내일은 이제 비농업 부분에 네.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파월이 말머리에 뭘 달았냐면은 노동과 고용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물가가 살고 요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내일입니다. 오늘은 약간은 그냥 맛배기고 내일 게 진짜입니다. 와장창 무너지느냐 아니면 또 잘 나오느냐. 그래서 내일 또 잘 나왔다? 그러면 일단 올리는 거죠. 이거는 올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예, 네. 그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PCE 5월이 3.8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3자를 앞에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놓고 과연 어떤 해석을 할 건가. 근데 3자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일 고용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만에 하나 이거 내일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예상을 깨고 갑자기 나빠졌다. 그럼 뭐 안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안 올리죠. 만약 안 올리게 되면 연준 신뢰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미래는 아름답다니 연준이 좀 잘하자 금리 올리겠네라고 하고 에버글로우님 말씀이 맞아요. 인플레 잡으려면 올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연준도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거를 좀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 망가뜨리고 그렇죠. 또 자산 가격 떨어지면 내년 대선에 또 부담이 네. 되니까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네. 에드리언 헐님이 연준에 금이 없다는데 포트녹스에 있다고 함. 요 얘기도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포트녹스에 금은 있다는데 연준이 아직까지 포트녹스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금 감사를.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뭐 음모론이 아니라요. 네. 네, 근데 오늘 또 근데 블룸버그는 네. 그런 예상을 또 했더라고요. 뭐 올해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내년에 2번 인하할 거다라는 인하를 또 이렇게 또 섣부르게 미리 내놓는 그 블룸버그도 또 약간 얘는 뭔가 블룸버그도 네. 민초사 포트녹스 출장 한번 가시죠. 이 여담인데 그래서 제가 그 한국 할 때 한번 진짜 그 갈 뻔한 기회도 있었었어요. 연준. 근데 금을 포트녹스는 찾아서? 못 가요. 아니요. 근데 포트녹스는 못 가고 뉴욕 연준밖에 안 보내줘가지고 포트녹스를 못 갔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가서 한번 봤어야 되는 네. 건데.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또 연준의 그 의사록 6월 의사록을 봤더니 네. 그 하반기에 아주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계속 인상을 긴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거를 깰 수 있는 스스로가 그러니까요. 명분을 하는 거는 고용이 망가지는 그러니까 것밖에 자꾸 없어요. 얘기하는 게 네. 고용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예. 가벼운 경기 침체 이런 예. 식의 형용사들을 갖다 붙인다는 거는 맞아요. 그 형용사가 달라질 그 상황이 되면 예. 우리의 긴축 기조도 틀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거를 계속 그 퇴로를 마련해 만들어 놓는 것 놨거든요.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정말 내일 고용이 망가져가지고 퇴로가 열렸다. 네. 그럼 연준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근데 그 퇴로를 위해서 자꾸 형용사를 쓴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차라리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물가 인플레가 2%갈 때까지 무조건 올립니다. 그냥 그게 이렇게만 맞아요. 딱 뚝심으로 네. 버텨주면 모르겠는데 네. 자꾸 형용사를 쓰는 게 뭐냐 이건. 네. 우리 S2 SUI님 연준 카르텔을 조사해라. 맞아요. 연준 카르텔. 근데 조사를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네. 연준 카르텔이 SEC 카르텔과 한 송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네. 하겠습니다. 네. 5분 남았군요. 삐까뻔쩍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그 화요일 날 그 고용 지표를 한번 분석해 고용 보도록 지표하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예, 두 그거 개까지 두 개를 가지고 더 확실하게 네, 아마 알 수 7월 있을 것 같습니다. FOMC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